에릭 콜든입니다. 20년 가까이 국방조달 계약을 검증해왔죠.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솔직히 긴장이 풀렸어요. 핵심 부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오고 껍데기만 붙여서 파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거든요. 2024년 8월 초 사우디 타부크 사막.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모래가 섞인 바람이 장비 덮개를 펄럭이게 했고 시험장 가장자리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검증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난다고 믿어왔어요. 현장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만 맞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오마르는 브리핑룸으로 저를 안내하며 보안 지침부터 설명했습니다. 촬영 금지, 통신 제한, 원자료 접근 불가. 예상했던 조건들이었어요. 중동 조달 현장은 늘 이랬습니다. 비밀이 많을수록 로비가 깊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 구조를 알았어요. 비밀 부속서가 공개 문구를 어떻게 덮는지, 로비스트가 어떤 문장을 밀어 넣는지, 웬만한 수작은 다 봐왔습니다. 감사 범위는 예산입니다. 오마르가 선을 그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범위를 좁히려는 시도는 늘 뭔가를 숨기려는 신호였거든요. 그가 내민 일정표를 다시 봤어요. 폭발 시험이 맨 끝에 밀려 있었습니다. 순서가 이상했어요. 폭발 생존성 시험은 조달 판정의 핵심 변수였거든요. 그걸 후순위로 미는 건 결과를 미리 정해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첫날 오후 시험장 관제실을 둘러봤습니다. 장비들이 늘어선 트랙 옆으로 임시 텐트가 쳐져 있었어요. 각국 기술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쪽에 한국팀이 있었어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팀들은 장비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은 뭘 하는 겁니까? 제가 오마르에게 물었어요. 로그 표준화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측정 항목이랑 저장 형식을 통일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오마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험도 시작하기 전에요? 그러니까요. 까다롭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로그 형식을 먼저 통일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시험 결과를 조작할 여지를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록 형식이 판정을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선입견이 먼저였거든요. 한국팀의 현장 총괄이 다가왔습니다. 강성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말투가 차분했어요. 그가 문서 한 부를 내밀었습니다. 관제 로그 표준 문서입니다. 측정 항목과 저장 규칙을 정리했어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어봤어요. 항목이 꼼꼼했습니다. 시간, 위치, 충격량, 온도, 습도, 측정 단위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장 주기와 백업 절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험용 문서가 아니었어요. 감사용 문서였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는 겁니까? 감사관님이 나중에 기록을 검증하실 때 기준이 필요하실 거예요. 형식이 통일되어 있으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강성우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이 차분했어요. 도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절차를 밟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감사는 제 영역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자가 제 일을 미리 정리해놓는 꼴이었습니다. 감사 기준은 제가 정합니다. 물론이죠.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강성호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문서를 가방에 구겼습니다. 나중에 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그 문서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저녁에 관제장교 알리를 만났습니다. 젊은 사우디 장교였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팀이 제출한 로그 형식,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내가 승인한 적 없는데요. 본부장님 지시였어요. 어차피 표준화는 해야 하니까 먼저 제출한 형식을 쓰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어요. 오마르가 한국을 논외라고 해놓고 한국이 제출한 형식을 먼저 채택한 거였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오마르 입장에서는 누가 제출하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가 통제권을 쥐는 거였습니다. 한국 형식을 쓰면서도 한국을 후순위로 미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그날 밤 숙소에서 강성호가 제출한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면서 저는 제 행동이 유치하다고 느꼈어요. 문서를 읽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논리적이었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문서였어요. 시험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는 사람이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조립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이런 문서가 나올 리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품질 엔지니어 김미경이 탑승 점검표 초안을 올렸습니다. 폭발 시험 전에 탑승자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저는 그 문서도 받아봤습니다. 점검표가 상세했어요. 탑승 전, 탑승 중, 탑승 후, 각 단계별로 확인 항목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명란까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건 폭발 시험을 실제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마르가 그 점검표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폭발 시험은 아직 확정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라도 준비는 해야죠. 김미경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말투에 힘이 있었습니다. 오마르가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팀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문서를 올렸습니다. 절차를 만들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부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감사 범위를 예산해서 기록과 부속서까지 확장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마르가 선을 그은 바로 그 선을 넘는 거였습니다. 근거는 있었어요. 로그 형식이 이미 채택됐고 점검표 초안이 올라왔고 원자료 접근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구조가 보였거든요. 감사관으로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메모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막의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면서 한국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준비가 철저할까? 실전 경험이 없는 나라가 왜 저런 문서를 만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 장비가 폭발 시험을 통과할 리 없었어요. 종이 위의 절차가 아무리 완벽해도 실전은 다르거든요. 사막의 열기, 모래, 충격. 그 조건을 버틸 수 있는 건 실전에서 검증된 장비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경험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한국 장비는 탈락할 거라고. 폭발 시험이 열리든 안 열리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조립국의 껍데기가 사막에서 버틸 리 없었거든요.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리야드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왕실 방위 상황실에서 화상회의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타부크에서 헬기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이동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현장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판이 결정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중동 조달은 늘 그랬습니다. 시험 결과보다 회의록 문장이 먼저였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마르가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군수법무관 파드 알무타이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왕실 기술보좌 라인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관은 발언권이 제한적이거든요. 듣고 기록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오마르가 입을 열었어요. 보안상 시험 일정을 단축해야 합니다. 외부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파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화면에 띄웠어요. 비밀 부속서 존재를 전제로 한 법률 리스크 메모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속으로 계산했어요. 비밀 부속서가 있다는 건 공개 계약과 다른 조건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조건이 뭔지는 모르지만 리스크 메모가 나왔다는 건 누군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폭발 시험은 후순위로 유지합니다. 오마르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지켜볼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화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왕실 기술보좌 라인이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실전 데이터로만 한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마르의 표정이 굳었어요. 파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메모했어요. 왕실에서 나온 문장은 무겁거든요. 회의록에 박히면 나중에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회의 중간에 통역이 들어왔어요. 사라 알파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왕실 통역이자 기술비서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회의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아랍어와 영어를 동시에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오마르가 사라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멀찍이 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왕실 문구를 좀 완화해 줄 수 있습니까? 실전 데이터라는 표현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바꾸길 원하십니까? 참고 데이터 정도로요. 최종 판단은 종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사라가 잠시 멈췄어요. 그녀의 눈이 오마르를 똑바로 봤습니다. 왕실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수정이잖아요. 형식이 내용을 바꿉니다. 번역본에는 원문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마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라라는 사람을 다시 봤어요. 왕실 통역은 보통 윗선의 말을 부드럽게 다듬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문장을 지키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낯선 사람이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레나트 폰 크라우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유럽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명함에는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는 바로 알았어요. 로비스트였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거든요. 홀든 감사관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레나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문장 샘플이 들어 있었어요. 감사 보고서에 들어갈 법한 문구들이었습니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방향이 분명했어요. 한국 장비의 평가를 낮추는 틀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참고 자료예요. 감사 보고서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곤란하잖아요. 균형 잡힌 문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레나트의 얼굴을 봤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을 수없이 해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제가 씁니다. 물론이죠.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홀든 감사관님 경력이면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레나트가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불쾌했습니다. 내 경력을 언급하는 건 협박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20년 동안 쌓은 인맥과 평판을 흔들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연락처는 남겨두겠습니다. 레나트가 나간 뒤 저는 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문장 샘플을 하나씩 읽었어요.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없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이 한국에 불리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보고서에 들어가면 아무리 시험 결과가 좋아도 평가가 희석되거든요. 저는 그 문장들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봤어요. 과거 중동 조달 보고서들을 뒤졌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특정 로비 그룹이 밀어넣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와 연결된 라인이었어요. 저는 그 정황을 감사 파일에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전달자, 문장 내용. 나중에 필요할 증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오마르가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폭발 시험 조건 변경 제안이 안건이었어요. 시험 규모를 축소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면서 속으로 계산했어요. 폭발 시험을 축소하면 한국 장비가 성능을 보여줄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결국 논외로 밀어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절차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마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시험 조건은 사전에 합의된 겁니다. 중간에 변경하려면 모든 참가국의 동의가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바꾸면 감사 보고서의 절차 위반으로 기록됩니다. 오마르의 얼굴이 굳었어요. 파드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절차를 건드리면 감사관의 권한이 커지거든요. 오마르는 제 권한을 축소하려 했지만 오히려 제 칼날을 정당화해준 꼴이었어요. 보류하겠습니다. 오마르가 한 발 물러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승리였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레나트 같은 사람들이 붙어 있다는 건 싸움이 길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라를 찾아갔어요. 그녀가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문장, 번역본에 그대로 반영하셨습니까? 네. 최종 판단은 실전 데이터로만 한다. 원문 그대로요. 오마르 본부장이 수정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라가 저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정 요청은 있었어요. 거절했습니다. 왜요? 문장이 바뀌면 의미가 바뀌거든요. 제 일은 왕실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본부장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라의 말을 곱씹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키려고 했어요. 중동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려? 문장을 지켜줘서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강성호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싸우지 않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문서와 절차로 버티는 사람. 한국 팀과 닮아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 판의 중심은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이었어요. 회의록에 어떤 문장이 박히느냐, 보고서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느냐, 그게 수십억 달러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알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왕실에서 나온 문장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실전 데이터로만 판단한다. 이 문장이 회의록에 박힌 이상 시험 결과를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마르와 레나트가 아무리 문장을 흔들어도 왕실 문장이 버티고 있는 한 완전히 뒤집기는 힘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감사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레나트가 전달한 문장 샘플, 오마르의 수정 요청, 사라의 거절, 모든 정황을 기록했어요. 아직은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밤은 타부크보다 밝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사막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불안해졌어요. 이 판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 장비는 여전히 논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외를 둘러싼 싸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조립국 하나 밀어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타부크로 돌아왔습니다. 리야드에서 이틀을 보내는 동안 시험장에서는 경쟁 장비의 주행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알리에게 물었어요. 관제 장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결함이 또 나왔습니다. 또요? 지난번과 같은 유형이에요. 주행 중 출력 저하. 트랙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관제 화면을 봤어요. 트랙 한가운데 장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정비 인력이 모여 있었어요. 열기 속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쟁 장비였어요. 유럽제, 스펙상으로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알리가 로그 화면을 띄웠어요. 출력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보였습니다. 결함 코드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려 했습니다. 촬영 금지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마르였습니다. 그가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감사 기록용입니다. 보안 사안이에요. 원자료 접근은 제한됩니다. 저는 오마르를 봤어요. 그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이건 숨기려는 거였어요. 결함이 기록에 남으면 곤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접근 제한 사유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이요? 감사 절차입니다. 구두 지시는 기록에 남지 않아요. 오마르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뒤 알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로그는 이미 저장했습니다. 봉인 절차 들어갔어요. 봉인이요? 결함 발생 시 자동으로 봉인됩니다. 제가 만든 규칙은 아니에요. 한국팀이 제출한 표준 절차입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강성호가 제출한 로그 표준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저장 규칙과 봉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보니 의미가 달랐어요. 결함이 터지면 자동으로 기록이 보호되는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지우려 해도 흔적이 남는 거였어요. 트랙으로 나갔습니다. 열기가 숨을 막았어요. 장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전감사관 압둘라 술탄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우디 관료였습니다. 표정이 엄격했어요. 시험 중단입니다. 압둘라가 선언했어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중단이요. 수리하면 되잖아요. 정비 책임자가 반박했어요. 유럽 억양이었습니다. 동일 유형 결함이 반복됐습니다. 안전 기준상 원인 분석 없이
제 시험은 불가능해요. 원인은 알고 있어요. 냉각 개통 문제입니다. 사막 조건에서 과열된 거예요. 그럼 사막에서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압둘라의 말에 정비 책임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막 조건에서 결함이 반복된다는 건 치명적이었거든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못 버티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마르가 트랙으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중단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죠. 안전 기준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압둘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오마르가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압둘라라는 사람을 다시 봤어요. 이 사람은 윗선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근거로 자기 판단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시험이 중단되자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체 시나리오로 이동한다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다른 장비들의 시험 순서가 앞당겨졌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다가 한국팀 쪽을 봤어요. 강성호가 서류를 들고 관제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뭘 하시는 겁니까? 폭발 시험 일정 상향 요청서입니다. 경쟁 장비 시험이 중단됐으니 순서를 앞당겨달라고요. 지금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강성호의 말투가 담담했어요. 싸우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절차를 밟는 거였어요. 저는 그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경쟁 장비가 쓰러졌는데 환호하거나 비웃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순서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상향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안 받아들여지면 기록에 남겠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기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봐도 한국팀이 정당하게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였어요. 싸움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관제실로 돌아와서 저는 봉인된 로그를 확인했어요. 알리가 화면을 띄워줬습니다. 결함 발생 시각, 위치, 출력 변화, 모든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인 전과 후의 기록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봉인 직전에 누군가 접근했습니다. 수정 시도가 있었어요. 수정이요? 실패했습니다. 봉인이 먼저 걸렸거든요. 그런데 접근 기록은 남았어요. 저는 그 기록을 봤어요. 접근 시각이 결함 발생 후 3분 이내였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움직였다는 뜻이었어요. 수정하려 했지만 실패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구간을 표시했어요. 조작 가능 구간. 감사 메모로 남겼습니다. 이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정하는 증거였거든요. 오후에 오마르가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통신과 촬영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시험장 내 모든 개인 기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통제를 강화할수록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감사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녁에 압둘라를 만났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홀든 감사관님, 오늘 현장 보셨죠?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펙과 현장은 다르다는 걸 확인했어요.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이 위의 성능은 의미가 없어요. 사막에서 버티는 게 진짜 성능입니다. 한국 장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압둘라가 잠시 멈췄어요. 그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시험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준비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준비 상태요? 점검표가 상세합니다. 탑승 절차도 만들어놨더군요. 폭발 시험을 진지하게 준비한 건 한국팀뿐이에요. 저는 압둘라의 말을 곱씹었어요. 안전감사관이 한국팀의 준비 상태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능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평가였어요. 폭발 시험을 실제로 하겠다는 의지, 그걸 뒷받침하는 문서. 그게 압둘라의 눈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강성우를 마주쳤어요.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감사관님, 상향 요청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검토 중이래요. 사실상 보류죠. 예상했습니까? 했죠. 그래도 기록은 남았습니다. 강성호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기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요청이 거절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태도는 패배자 같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강성호가 저를 봤습니다. 뭐려?
문서 만들고, 요청하고, 기록 남기고, 결과가 안 나오는데도 계속하잖아요. 결과는 나중에 나옵니다. 기록은 지금 남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결과는 바꿀 수 있어요. 기록은 못 바꿉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의 승패가 아니라 나중에 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거절한 쪽이든 요청한 쪽이든. 강성호는 그 구조를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감사 파일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경쟁 장비가 쓰러졌어요. 결함이 반복됐고, 시험이 중단됐습니다. 로그는 봉인됐고, 조작 시도의 흔적도 남았어요. 이 모든 게 기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비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폭발 시험은 보류 상태였고, 순서 상향 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논외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한국팀이 만들어 놓은 기록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로그 표준, 점검표, 상향 요청서.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이면 뭔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막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내일 뭐가 일어날지 몰랐어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판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한국을 논외로 밀어내려는 힘과 그걸 버티려는 힘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어느 쪽인지 정하지 못했어요. 아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마르가 새로운 안건을 들고 나왔어요. 폭발 시험 조건 변경 제안서였습니다. 어제 보류됐던 그 안건이 다시 올라온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건지, 폭발 규모를 축소하자는 겁니다. 안전상 이유로요. 오마르가 설명했어요. 등가 TNT 기준을 낮추고 탑승 시험은 제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의 의미를 바로 읽었어요. 폭발 시험을 연출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규모를 줄이면 어떤 장비든 통과할 수 있거든요. 진짜 생존성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형식만 갖추는 거였어요. 안전상 이유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어제 경쟁 장비에서 결함이 나왔잖아요. 폭발 시험까지 가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건 경쟁 장비 문제 아닙니까? 다른 장비까지 조건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오마르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체 시험의 일관성을 위해서입니다. 한 장비만 다른 조건으로 시험하면 비교가 어렵잖아요. 일관성이요? 어제까지는 한국 장비를 논외로 분류해놓고 지금은 일관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마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건 논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힘 싸움이었어요. 누가 먼저 물러서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마르가 한 발 물러났어요. 하지만 안건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건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 의도를 알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내부 결정문을 작성했습니다. 폭발 시험 조건 유지에 관한 감사관 의견서였어요. 핵심 문장은 하나였습니다. 폭발을 빼면 책임 기준이 사라진다. 이 문장을 문서에 박아 넣었어요. 나중에 누가 조건을 바꾸려 해도 이 문서가 근거가 될 거였습니다. 점심 무렵에 레나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홀든 감사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십시오. 이 판에서 한국이 이기면 곤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관님도 알잖아요. 중동 조달은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관님 경력이면 은퇴 후에도 자리가 많을 겁니다. 컨설팅, 자문, 로펌 연결. 그런데 이 판에서 이상한 보고서를 내시면 그 자리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는 레나트를 봤어요.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협박을 하면서 웃는 사람. 이런 유형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중립적인 보고서를 쓰시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중립이라는 게 뭡니까? 어제 주신 문장 샘플 말입니까? 레나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제가 그 문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습니다.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 참고 자료, 감사 파일에 기록해뒀습니다. 전달자,
날짜, 내용 전부요. 오늘 대화도 기록할 겁니다. 레나트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가 잠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나가 주십시오. 레나트가 나간 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협박을 받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일을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레나트 뒤에 누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방산업체, 중동 로비 네트워크, 그리고 오마르, 선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감사 파일을 열었어요. 레나트의 방문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협박 정황, 3장에서 남긴 조작 가능 구간 메모와 함께 묶었어요. 이건 나중에 무기가 될 증거였습니다. 오후에 김미경이 탑승 점검표 최종본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봤어요. 초안보다 더 상세해져 있었습니다. 탑승 전 신체 검사, 장비 내부 환경 점검, 비상 탈출 절차, 항목마다 확인자 서명란이 있었어요. 이건 점검표가 아니라 책임 분배표였습니다. 이걸 누가 승인합니까? 제가 김미경에게 물었어요. 안전감사관 압둘라 님이요. 폭발 시험 승인 권한이 있으시니까요. 본부장은요? 본부장님은 일정 권한만 있어요. 안전 승인은 별도입니다. 저는 그 구조를 이해했어요. 오마르가 일정을 조작해도 안전 승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압둘라가 점검표를 승인하면 폭발 시험 조건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한국팀은 그 구조를 알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압둘라를 찾아갔어요. 그가 점검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완벽합니다. 이 정도 점검표는 처음 봐요. 승인하실 겁니까? 당연하죠. 이게 승인되면 조건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안전 기준을 건드리는 셈이 되니까요. 저는 압둘라의 말을 곱씹었어요. 점검표 하나가 조건 변경을 막는 장치가 되는 거였습니다. 오마르가 아무리 축소를 밀어붙여도 안전 승인이 걸려 있으면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한국팀이 만든 절차가 방패가 되고 있었어요. 저녁에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영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한화 현장 고문이라고 했어요. 말투가 느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감사관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박영수가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25년치 기록이라고 했어요. 중동 현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철을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과거 사고 기록이에요. 종이 성능만 믿고 들여왔다가 현장에서 터진 사례들입니다. 서류를 넘겼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부서진 장비, 멈춰선 차량, 정비 불가 판정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오래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까? 폭발 시험이 왜 필요한지 아시게 하려고요. 스펙은 거짓말을 해요. 현장은 안 합니다. 박영수의 눈이 저를 봤어요. 피곤해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이 기록들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알려고도 안 했고요. 로비가 더 쉬우니까. 그런데 왜 지금 꺼내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달라야 하니까요. 종이 성능이 또 이기면 사람이 죽어요. 저는 박영수의 말을 곱씹었어요. 이 사람은 25년 동안 현장에서 뭘 봤을까요? 로비가 이기고 종이 성능이 채택되고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는 걸 반복해서 봤겠죠. 그러면서도 기록을 남겼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록 쓰셔도 됩니다. 박영수가 말했어요. 제 이름 빼고요? 아니요. 이름 넣으셔도 돼요. 이제 은퇴할 나이거든요. 잃을 게 없어요. 저는 박영수를 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 경력을 걸고 있었습니다. 25년치 기록을 꺼내면서 자기 이름까지 내놓고 있었어요. 레나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레나트는 남의 경력을 협박 도구로 썼어요. 박영수는 자기 경력을 증거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영수의 서류철을 정리했어요. 과거 사고 기록, 정비 실패 사례, 운용 중단 보고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패턴을 찾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스펙은 좋았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막의 열기, 모래, 습도. 그 조건을 버티지 못했어요. 저는 그 기록들을 감사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분류했어요. 폭발 시험이 왜 필요한지, 조건 축소가 왜 위험한지. 박영수의 기록이 그 근거가 되어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막의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판의 의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장비를 논해로 밀어내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폭발 시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건을 유지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그게 쟁점이 됐어요. 폭발 시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가르는 장치가 된 거였어요. 시험을 축소하면 오마르가 이깁니다. 유지하면 기록이 이겨요. 저는 그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위치를 생각했어요. 저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감사관은 중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립이 뭘까요? 레나트가 말한 중립은 한쪽에 유리한 문장을 넣는 거였어요. 진짜 중립은 뭘까요? 기록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조작을 막고, 절차를 유지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 그게 감사관의 중립이었어요. 저는 그걸 20년 동안 알면서도 가끔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면 안 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됐거든요. 내일 뭐가 일어날지 몰랐어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폭발 시험이 열리면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였어요. 종이 성능이든 진짜 성능이든. 폭발 시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시험을 봐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제실 앞에 임시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시험단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마르도 와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건 변경을 밀어붙였지만 실패한 거였어요. 압둘라의 안전 승인이 벽이 됐거든요. 강성호가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관제, 백업 시스템 상태 확인. 백업 정상입니다. 저장 주기 1초 단위로 설정 완료. 알리의 대답이 들렸어요. 저는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장비 상태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출력, 온도, 위치, 충격량. 모든 수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험 조건 최종 확인합니다. 강성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등가 TNT 기준, 사전 승인 조건 그대로입니다. 탑승 시험 포함.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탑승 시험까지 포함된 거였습니다. 폭발 후에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오마르가 그토록 빼려고 했던 항목이었거든요. 시험 시작 30분 전, 김미경이 점검표를 들고 장비로 향했습니다. 탑승자 안전 점검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확인하고 서명을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꼼꼼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압둘라가 제 옆에 섰어요. 저 점검표 때문에 조건 변경이 막힌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팀이 처음부터 노린 거예요. 점검표를 승인 조건에 묶으면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저는 압둘라의 말을 곱씹었어요. 한국팀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움직였어요. 점검표 하나가 오마르의 시도를 막아버린 거였습니다. 시험 시작 10분 전, 관제실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았어요. 손에 펜을 쥐었습니다. 기록할 준비를 했거든요. 시험 개시합니다. 강성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숫자가 내려갔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장비가 트랙 중앙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 폭발물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3, 2, 1. 폭발이 터졌습니다. 굉음이 관제실까지 울렸어요.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모래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연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장비의 윤곽이 보였어요. 서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등가 TNT 기준의 폭발을 막고도 서 있는 거였어요. 출력 확인합니다. 알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 수치가 떴습니다. 엔진 출력 정상, 구동계 정상, 전자 장비 정상. 모든 항목에 녹색 표시가 켜졌어요. 자력 기동 시작합니다. 강성우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폭발 직후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관제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관제, 로그 저장 확인, 저장 완료, 백업 생성 중입니다. 알리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홍보 영상이 아니었어요. 기록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백업되고, 봉인되는 기록.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증거였어요. 장비가 트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시험단 관계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오마르를 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김미경이 장비로 다가갔습니다. 탑승 후 점검이었어요. 출력, 안전장치, 탈출 경로, 항목별로 확인하고 결과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 방식인 거구나. 장면이 아니라 절차, 영상이 아니라 문서, 감동이 아니라 기록. 점검이 끝난 뒤 김미경이 결과표를 들고 압둘라에게 갔습니다. 압둘라가 문서를 검토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정 근거로 채택합니다. 압둘라의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판정 근거 채택. 그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문서가 승인되면 폭발 시험 결과가 공식화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어요. 기존에 작성하던 보고서 초안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가격과 정치 조건 중심으로 쓰던 틀이었어요. 그걸 버리고 생존성과 가동률 중심으로 새로 쓰기로 했습니다. 제 눈으로 본 걸 기록해야 했거든요. 오후에 사라가 찾아왔어요. 왕실 보고 문구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감사관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요. 사실 중심으로 쓰려고 합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봤어요. 간결했습니다. 폭발 시험 완료. 자력 기동 확인. 탑승 점검 통과. 해석 여지를 줄이는 표현만 남겨놓았어요. 홍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보고 문구였어요. 좋습니다. 이대로 상신하십시오. 사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왕실 보고 문구가 이렇게 나가면 해석 논쟁이 줄어들거든요. 실전 생존성 충족. 그 한 줄이 모든 걸 정리해 줄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관제실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혔어요. 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감사관님, 이것 좀 보십시오. 화면에 접근 로그가 떠 있었어요. 폭발 시험 직후 누군가 기록에 접근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정상 접근 시도입니다. 외부에서 로그를 열려고 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봉인이 먼저 걸렸거든요. 그런데 시도 자체가 기록에 남았어요. 저는 그 로그를 봤어요. 접근 시각이 폭발 후 5분 이내였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움직인 거였어요.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록을 건드리려 한 거였습니다. 접근 출처는요? 본부 네트워크입니다. 정확한 단말기는 추적 중이에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본부 네트워크. 오마르 쪽이었습니다. 폭발 시험이 성공하자 기록을 지우려 한 거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한국팀이 만든 봉인 절차가 막아버린 거였어요. 이 기록, 봉인하십시오. 제 권한으로요. 알겠습니다. 알리가 봉인 절차를 실행했어요. 저는 그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접근 시도 기록이 감사 파일에 추가됐어요. 이건 나중에 누가 뭘 했는지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오마르가 관제실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기록 접근을 왜 막습니까? 봉인 절차입니다. 시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수정이 불가능해요. 감사관 권한으로요? 네, 절차상 문제없습니다. 오마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를 노려보더니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궁지에 몰린 거였어요. 시험은 성공했고, 기록은 봉인됐고, 조작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강성호를 만났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관님, 오늘 보셨죠?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거든요. 조립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의 장비가 폭발을 버텼습니다. 자력으로 움직였어요. 점검표대로 모든 항목을 통과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기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봉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네. 결과가 나와도 기록이 바뀌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강성호의 말을 곱씹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로그 표준, 점검표, 봉인 절차. 모든 게 오늘을 위한 장치였어요. 시험 결과가 아니라 기록을 지키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생존성, 가동률, 현장 검증, 가격과 정치 조건은 뒤로 미뤘습니다. 제 눈으로 본 걸 기록했어요. 폭발을 버틴 장비, 자력으로 움직인 기록, 봉인된 로그. 그게 판정의 근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감사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쓰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본 게 진짜였거든요. 종이 성능이 아니라 현장 성능. 로비가 아니라 기록. 그게 오늘 증명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막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판은 이제 누가 지웠는가까지 포함하는 싸움이 됐습니다. 기록을 지키는 쪽과 지우려는 쪽. 저는 어느 쪽인지 정했어요. 폭발 시험 다음 날, 싸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회의실로 옮겨간 거였어요. 시험 결과는 나왔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싸움이 올 줄 알았어요. 기록이 있어도 문장이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아침에 레나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더군요. 밤새 뭔가 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홀든 감사관님, 어제 시험 결과는 인상적이었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와 조달 결정은 다른 문제잖아요.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레나트를 봤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용 분석이 빠져 있어요. 한국 장비가 폭발을 버텼다고 해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비용 분석은 제 관할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들어가야죠. 균형 잡힌 평가를 위해서요. 레나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비용 비교표였습니다. 한국 장비의 초기 도입 비용이 경쟁 장비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숫자가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운용 비용은 빠져 있고 초기 비용만 강조한 구조였어요. 이건 불완전한 비교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운용 비용이 빠져 있어요. 정비, 부품, 가동 중단 손실. 그거 다 넣으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레나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가 숫자를 읽을 줄 안다는 걸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건 추정치잖아요. 확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초기 비용도 추정치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바뀌거든요. 레나트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의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 문서는 감사 파일에 기록하겠습니다. 전달자와 함께요. 기록이요? 네. 편향된 자료를 제출한 정황으로요. 레나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아서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두 번째 들었습니다. 기록에 추가하죠. 레나트가 나간 뒤 저는 감사 파일을 열었어요. 그의 방문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날짜, 시간, 제출 문서, 대화 내용, 협박 정황까지 전부요. 이제 세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나왈 하미드, 재무 책임자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우디 여성이었어요.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폭발 시험 결과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검토가 필요해요. 나왈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레나트가 실패한 비용 프레임을 공식 루트로 밀어붙이는 거였어요. 한국 장비의 도입 비용이 예산을 초과합니다. 재무 관점에서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나왈이 저를 봤습니다. 초기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깁니다. 다른 옵션이 더 효율적이에요. 다른 옵션이라면 어제 결함난 장비 말씀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나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결함이 반복되면 운용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정비 비용, 가동 중단 손실, 대체 장비 비용. 그거 다 계산하셨습니까? 나활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밤새 준비한 운용 리스크 비교표였어요. 여기 비교표가 있습니다. 초기 비용만 보면 한국 장비가 높아요. 그런데 5년 운용 기준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결함 빈도, 정비 주기, 부품 수급, 전부 포함하면 싼 장비가 더 비싸요. 나활이 비교표를 받아봤어요.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를 읽고 있었어요. 이건 추정치잖아요. 박영수 고문의 25년치 현장 기록 기반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실적이에요. 나활이 입을 다물었어요. 오마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기록의 신뢰성은 누가 검증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감사관으로서요. 오마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감사관 권한에 도전하면 절차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그 약점을 알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박영수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회의 어떻게 됐습니까? 비용 프레임 막았습니다. 선생님 기록 덕분이에요.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숫자만으론 부족해요. 목표치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치요? 가동률, 정비 시간, 구체적인 기준이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 평가할 수 있거든요. 박영수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손글씨로 적힌 숫자들이었습니다. 연간 가동률 92% 이상, 정비 턴어라운드 4시간 이내. 이게 현장에서 가능한 기준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봤어요. 92%, 4시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기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25년 동안 본 겁니다. 이 정도 못 맞추면 현장에서 못 써요. 저는 박영수의 눈을 봤어요. 피곤해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기준, 보고서에 넣겠습니다. 제 이름 빼셔도 돼요. 아니요. 출처는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성이 생겨요.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오후에 사라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공개문구 초안을 가져왔어요.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밀 부속서랑 충돌하면 안 되거든요. 파드 법무관이요? 네. 문장 구조를 맞춰야 해요. 저는 사라와 함께 파드를 찾아갔어요. 군수 법무관의 사무실은 회의실 옆에 있었습니다.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공개 문구 검토 요청입니다. 사라가 문서를 내밀었어요. 파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법률가 특유의 꼼꼼함이었습니다. 여기 실전 생존성 충족이라는 표현. 이거 비밀 부속서랑 충돌 안 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다. 부속서는 계약 조건이고 이건 시험 결과거든요. 시험 결과를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결과 자체는 공개 가능합니다. 세부 수치만 제한되어 있어요. 파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을 들어 몇 군데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법무 승인 가능해요. 사라가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공개 문구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절차가 나중에 방패가 되거든요. 누가 문구를 바꾸려 해도 법무 승인이 걸려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저녁에 오마르가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출자 색출과 기록 통제 강화였어요. 폭발 시험 영상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는 이유였습니다. 모든 기록 접근을 본부 승인으로 제한합니다. 오마르의 지시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 지시, 감사 절차에 저촉됩니다. 뭐가요? 기록 접근 제한은 감사관 동의가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바꾸면 감사방해로 기록됩니다. 오마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유출 방지는 제 관할밖이에요. 그런데 기록 접근 제한은 제 관할입니다. 제가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감사 권한으로 기록 보호 범위를 확대했어요. 폭발 시험 로그, 점검표, 관제 기록, 전부 감사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마르가 통제하려 해도 제 승인 없이는 건드릴 수 없게 만든 거였어요. 오마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건 힘싸움이었습니다.
누가 기록을 쥐느냐의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감사관님 방식대로 하시죠. 오마르가 물러났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숙소로 돌아와서 보고서 초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평가표에서 가격과 정치 항목을 삭제선으로 지웠어요. 대신 생존성, 가동률, 정비 기준을 핵심 지표로 올렸습니다. 박영수가 제시한 숫자들이 들어갔어요. 92%, 4시간, 구체적인 목표치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는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분했어요. 이성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막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바뀐 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었어요. 누가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그 틀이 바뀐 거였습니다. 가격으로 평가하면 한국이 집니다. 생존성으로 평가하면 한국이 이겨요. 저는 그 기준을 문서로 고정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바꾸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맞다는 확신이요. 20년 동안 감사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렇게 확신을 가진 건 처음이었어요. 9월 초 사진 한 장이 퍼졌습니다. 하산이라는 계정에서 올라온 거였어요. 폭발 시험 직후의 장면이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장비가 움직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홍보 영상이 아니라 현장 유출 사진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판이 바뀌겠구나. 비밀로 묻으려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겠구나. 오마르가 그토록 통제하려 했던 기록이 이제 공개 의제가 된 거였어요. 외신 지뢰가 폭주했습니다. 브리핑 담당 유수프 카림이 저를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우디 관료였습니다.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감사관님, 공식 브리핑을 열어야 합니다. 언제요? 내일이요. 외신 질의가 300건이 넘었습니다. 더 미루면 통제가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비밀은 숨길수록 더 커지거든요. 사진이 유출된 이상 침묵은 의혹을 키울 뿐이었어요. 보고서 공개 범위는요? 그게 문제입니다. 뭘 공개할 수 있는지 정해야 해요. 저는 감사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명된 보고서 초안이 있었어요. 어떤 페이지를 공개하고 어떤 페이지를 제한할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비밀 부속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를 찾아야 했거든요. 밤새 작업했습니다. 사라가 도와줬어요. 그녀가 법무 검토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이 페이지들은 공개 가능합니다. 표지, 시험 개요, 핵심 지표, 세부 수치만 빼면 돼요. 왕실 문구는요? 그대로 씁니다.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단계적 운용에 착수한다. 이 문장이요. 저는 그 문장을 봤어요. 짧았습니다. 그런데 무거웠어요. 왕실에서 나온 문장은 그 자체로 권위거든요. 이 한 줄이 모든 해석 논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장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섰어요. 감사관은 전면에 나서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유수프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 타부크 시험장에서 진행된 장비 평가 결과에 대해서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펜을 든 손들이 바빠졌습니다. 2024년 8월 21일 폭발 생존성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한국 장비는 등가 TNT 기준 폭발을 견뎠고 폭발 직후 자력 기동이 확인되었습니다. 브리핑장이 술렁거렸어요. 자력 기동이라는 말에 반응한 거였습니다. 폭발을 막고도 스스로 움직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관련 기록은 관제 로그에 봉인되어 있으며 감사관 검증을 거쳤습니다. 유수프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이 거론된 거였어요. 감사관 검증이라는 말이 기록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거였습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한국 장비가 다른 옵션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나왈이 일어났어요. 재무 담당으로서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운용 리스크를 포함한 종합 비용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요? 나왈이 잠시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저는 운용 리스크 비교표를 꺼냈어요. 5년 운용 기준 비교표가 있습니다. 결함 빈도, 정비 주기,
부품 수급, 전부 포함하면 저비용 옵션이 오히려 고비용이 됩니다. 기자가 비교표를 받아들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레나트가 밀어붙이던 비용 프레임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폭발을 어떻게 버틴 겁니까? 강성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술질에 대응 자료를 펼쳤어요. 장갑 구조와 내부 설계가 핵심입니다. 충격 분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부 사양은 보안상 공개가 어렵지만 시험 결과는 관제 로그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른 장비와 비교하면요? 비교 대상 장비는 동일 조건 시험에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브리핑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경쟁 장비의 결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였습니다. 오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가 끼어들려 했지만 유수프가 먼저 다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왕실 입장은 뭡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유수프가 사라를 봤어요. 사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종이 한 장을 펼쳤어요. 왕실 대변 문구를 읽겠습니다. 브리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단계적 운용에 착수한다.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모든 걸 정리했어요. 평가, 결과 존중, 단계적 운용 착수. 이건 소문이 아니라 국가 판단이었습니다.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되돌릴 수 없겠구나.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강성호가 다가왔어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야 뭐요. 기록이 한 거죠. 그 기록을 지킨 건 감사관님이에요. 저는 강성호를 봤어요. 그의 눈이 차분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할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도 고비는 넘겼습니다. 강성호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로그 표준, 점검표, 봉인 절차. 모든 게 오늘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오후에 오마르를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려 했어요. 본부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오마르가 멈췄어요. 뭡니까? 기록 통제 지시, 철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오마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감사관님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고 진 게 아닙니다. 기록이 남은 거예요. 오마르가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저를 보더니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겠죠. 레나트 뒤에 있는 사람들, 유럽 방산업체와 로비 네트워크. 오마르는 그 구조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사라가 찾아왔어요. 감사관님, 번역본 최종 확정했습니다. 왕실 문구요? 네, 아카이브에 저장했어요. 나중에 누가 바꾸려 해도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라를 봤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문장을 지켰습니다. 오마르의 압박에도 해석 논쟁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저야 제 일을 한 거예요. 사라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밤이 깊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바뀐 게 뭘까? 사진 한 장이 유출됐고 브리핑이 열렸고 왕실 문구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뀐 건 그게 아니었어요. 기록이 공식화된 거였습니다. 소문이 판단이 됐어요. 추측이 사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한 일이 맞았다는 확신이요. 기록을 지키고 절차를 유지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 그게 감사관의 역할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알면서도 가끔 흔들렸어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는 이성이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맞다는 확신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최종본에 서명했습니다. 에릭 홀든,
제 이름이 문서에 박혔어요. 이제 이 보고서는 제 책임이 된 거였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서명이 남아있으니까요. 펜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수많은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서명은 처음이었어요. 제 경력이 아니라 제 판단을 건 서명이었거든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타부크 시험장은 정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임시 텐트가 철거되고 장비들이 하나씩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종결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시험 결과 요약이 아니었어요. 책임 구간을 명확히 남기는 문서였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결정했는지, 누가 어떤 기록을 만들었는지,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는 틀이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종결 보고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손이 무거웠거든요. 제가 쓰는 문장 하나하나가 기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항목을 작성했습니다. 시험 조건 유지 결정. 오말의 축소 시도와 그에 대한 감사관 의견서를 기록했어요. 날짜, 근거, 결과, 전부 남겼습니다. 나중에 누가 조건을 바꾸려 할 때 이 기록이 선례가 될 거였어요. 두 번째 항목, 기록 봉인 절차. 알리가 실행한 자동 봉인과 제가 확대한 보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접근 시도 기록도 포함시켰어요. 누가 언제 기록을 건드리려 했는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거든요. 세 번째 항목, 로비 개입 정황, 레나트의 방문 기록, 문장 샘플 전달, 협박 정황, 전부 첨부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검증한 기록이었어요. 나중에 비슷한 시도가 있을 때 이 사례가 경고가 될 거였습니다. 오후에 강성호가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인계 문서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후속 운용 절차요. 정비 주기, 부품 수급, 현장 점검 항목. 다 정리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두꺼웠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항목이 상세했어요. 일일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각 단계별로 확인사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험용 문서가 아니네요. 운용용입니다. 시험은 끝났잖아요. 이제 실제로 쓰는 단계니까요. 저는 강성호를 봤어요. 이 사람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바로 운용 단계로 넘어간 거였습니다. 이 문서, 누가 관리합니까? 현지팀에 인계합니다. 저희가 떠나도 절차는 남아야 하니까요. 떠나요? 본사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한국팀이 떠난다. 그런데 절차는 남긴다. 그게 이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이야말로요. 기록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저녁에 김미경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고 있었어요. 뭘 하십니까? 교육 자료요. 점검표 체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교육 자료요? 네. 저희가 떠나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요. 한 번의 성공은 의미가 없잖아요. 반복할 수 있어야죠. 저는 화면을 봤어요. 점검표 항목이 도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순서도와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게 만든 거였습니다. 이거 다 혼자 만드셨습니까? 강 총괄님이랑 같이요. 밤새 작업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김미경이 저를 봤어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기록이 있어서 이긴 거예요. 그 기록을 다른 사람들도 만들 수 있어야죠. 저는 김미경의 말을 곱씹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법을 남기려 했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절차. 그게 한국팀이 생각하는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박영수를 찾아갔어요. 그가 낡은 서류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5년치 기록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록 보관 체계에 편입시키려고요. 현장 아카이브에 넣으면 새 인력들이 볼 수 있거든요. 다 공개하시는 겁니까? 다요. 실패 사례까지 전부요. 저는 박영수를 봤어요.
이 사람은 25년 동안 기록을 모았습니다. 로비가 이기고 종이 성능이 채택되고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실패까지 남기십니까? 성공만 보면 배우는 게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다음에 안 틀리거든요. 박영수의 눈이 먼 곳을 봤어요.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실패를 봤어요. 로비가 이기는 걸 봤고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는 걸 봤습니다. 그때마다 기록했어요.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면서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바뀌었죠. 처음으로요. 박영수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목이 메었어요. 25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뭘 보면서 버텼을까요? 고맙습니다. 뭐요? 기록을 지켜주셔서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습니다. 박영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 기록만 했죠. 지킨 건 감사관님이에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 거였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기록을 만드는 사람, 지키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그게 다 모여서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출발 전날, 사라가 찾아왔어요. 손에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종 번역본이에요. 아카이브에 저장했고 백업도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네. 나중에 누가 문구를 바꾸려 해도 원본이 있으면 대조할 수 있거든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작았습니다. 그런데 무거웠어요. 이 안에 왕실 문구의 원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사라 씨. 네. 처음에 오마르 본부장이 문구 수정을 요청했을 때 왜 거절하셨습니까? 사라가 잠시 멈췄어요.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왕실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걸 바꾸면 제가 아닌 거죠. 압박이 심했을 텐데요. 심했어요. 그런데 한번 바꾸면 계속 바꾸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거기서 버티면 나머지는 쉬워집니다. 저는 사라의 말을 곱씹었어요. 첫 번째가 제일 어렵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레나트의 첫 번째 압박에서 버텼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을 지켜줘서요. 감사관님도요. 기록을 지켜주셔서. 사라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싸운 거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장 하나를 지킨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를 바꿨습니다. 귀국 전날 밤, 숙소에서 종결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을 작성했어요. 결론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숫자를 나열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 가동률 목표, 비용 비교. 그런데 그건 다른 항목에 다 있었어요. 결론에는 다른 게 필요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한 줄을 썼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은 가격이나 정치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었는가였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 한 줄이 제가 이번에 배운 전부였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었어요. 책임 구조가 이긴 거였습니다. 기록을 만들고, 지키고, 전달하는 사람들. 그 구조가 로비를 이겼어요. 저는 처음 타부크에 도착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오마르가 일정표를 내밀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노네입니다.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립국, 껍데기만 붙여서 파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스펙이 아니었어요. 책임이었습니다. 누가 뭘 결정했는지 기록하고 그 기록을 지키고 나중에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그게 한국의 진짜 강점이었어요. 폭발을 버틴 장갑이 아니라 폭발 후에도 기록이 남는 시스템. 그게 저를 바꿨습니다. 보고서에 서명했어요. 에릭 홀든. 제 이름이 또 한 번 문서에 박혔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감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숫자를 검증하고, 절차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제 직업의 의미를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감사관은 숫자를 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록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우려 할 때 버티는 사람, 누군가 바꾸려 할 때 막는 사람.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20년 동안 알면서도 가끔 잊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배웠어요.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장비,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번에 배운 건 어디서든 쓸 수 있었어요.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기록을 지키는가. 그 한 줄이 제 보고서에 남았습니다. 그리고